지금 이번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올해 코인으로 손실 보신 분들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손실 본 코인에도 세금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점은 2027년 1월, 시장이 가장 안 좋은 시점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또 이러다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3번이나 미뤄졌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먼저 사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래 2022년부터 코인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었죠. 근데 2023년, 다시 2025년, 또 한 번 2027년까지 밀렸습니다. 3번 전부 다 이유가 비슷한데요. 제도가 부족하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하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라는 했습니다. 근데 2026년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죠. 지난 5월 7일 이 재정경제부 소득세 과정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 재경부 측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공식적인 시행 의지를 밝힌 거,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늘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줄을 그은 겁니다. 한쪽에서 국민의힘이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달 5대 거래소를 불러가지고 공개 간담회까지도 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정부는 시행하겠다, 야당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정면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세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판다거나 빌려줘가지고 생긴 이득이 1년에 250만 원을 넘긴다. 그 넘는 금액의 22% 세금이 붙어요. 250만 원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위로만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날의 코인 시세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취득 가격을, 그러니까 얼마에 산 걸로 쳐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을 2023년에 3천만 원에 사두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2026년 12월 31일에 비트코인 시세가 1억 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1억 원에 산 걸로 쳐줍니다. 그 뒤에 1억 2천만 원에 판다. 그럼 차액 2천만 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실제로는 3천만 원을 샀다라고 할지라도 이 7천만 원 차익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12월 30일의 시세가 2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으면요. 그땐 실제 산 가격인 3천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더 비싼 값을 취득가로 인정해주겠다. 다소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국세청 공식 안내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이거 그러면 별로 무서울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번에 왜 유예가 어렵느냐? 그동안 3번 미뤄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FIU라는 기관이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시장 자금 세탁을 맡고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이 FIU가 2026년 2월달 발표한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요.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보완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까지도 전부 다 흐름들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카프라고 하는 국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이 카프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세무 당국이 서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약속입니다. 한국은 그 첫 번째 정보 교환을 2027년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국제기구에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OECD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림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정치권은 시끄럽게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망들이 조용히 깔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 3번의 유예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클 거고, 폐지 청원은 동의자가 99%를 돌파하게 되면서 국회 상임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청원 자체가 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2024년에도 비슷한 청원들이 통과됐었지만요. 그해 말에 국회가 한 일은 폐지가 아니라 2027년으로 한 번 더 미루기였어요. 이번엔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 입장을 못을 박았고요. 추적 시스템까지도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뒤집으려면 정치권에 상당히 강력한 합의가 필요할 거고,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반대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무게추로 보시면 시행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실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 올해 매매 내역을 무조건 전부 다 저장해 두세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까지 전부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스크린샷이든 거래소가 제공하는 엑셀 파일이든 전부 다 받아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얼마에 샀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시면요. 매도한 가격 전부가 이득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6년 12월 31일 밤에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 시세를 스크린샷으로 반드시 남겨두세요. 그 날의 시세가 우리 구독자분들 취득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소 화면 한 장이 나중에 세금 수백만 원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백만 원짜리 화면 한 장이 되겠죠. 이번 과세가 이 과거 3번과 다르게 시행 쪽으로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그 이유는 거래 추적 시스템이 이미 깔리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원이나 폐지 법안보다도요.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인프라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매매 내역 저장하기 그리고 12월 31일 시세 스크린샷하기 이 두 가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죠. 대한민국은 과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비트코인 ETF로서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 두 나라의 갈라진 길들, 결국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고 내가 다음에 원하거나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리플 XRP의 최고점을 찾아낸다? 이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적당한 심리적인 고점이라는 수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리플 전고점이었던 5천원 부근, 코스피는 8천, 여러가지 심리적인 고점이라는 수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을 돌파해주고 또 계속 상승해주면 좋겠지만요.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는 멈칫하거나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5천원 부근까지 상승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분할 익절을 해놓고 또 나머지 비중으로 상승하기를 기다려야지 만약에 리플이 하락해도 분할 익절했으니까 더 상승하면 좋고 메인 비중이 있으니까 좋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플 정보방에서 적당한 리플에 대해서 단기 고점을 안내드렸던 이유들, 심리적인 고점 수치, 현실적인 분할 매도 타점을 활용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야지만 오히려 건강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앞으로 1년 조금 남은 상황인데 이때부터 코인으로 번 돈의 정부가 직접 세금을 매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세금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2026년이 마지막 준비 기간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정해진 사실부터 깔끔하게 짚어드리자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아가지고 번 돈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22%,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득세가 20%고요. 지방소득세가 2%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22%인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년 동안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번 분들만 세금을 내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22%면 조금 무겁긴 한데 이거 못 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코인 수익은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으로서 분류가 되죠.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 신고는 2028년 5월 달에 처음 하게 됩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번 돈을 그 다음에 5월 달에 정리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바로 평단가입니다. 이 평단가가 뭐냐? 내가 그 코인을 평균 얼마에 샀냐 이거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세금은 매도한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에 매겨지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조금 특이해요. 거래소를 여러 번 옮기신 분들, 해외 거래소를 쓰신 분들, 디파이 굴리신 분들, 지갑끼리 코인 주고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깔끔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한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내가 매수한 가격을 0원으로 본 다음에 매도한 가격 전체에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안전장치는 존재하죠.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에 대해서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매수한 가격하고 2026년 12월 31일 그 코인이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들,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산 가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2026년 말에 코인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요.
그 가격이 내 평단가로 인정되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 이걸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실제 매수 기록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데요. 자료가 없으면 혜택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진짜 문제는 스테이킹하고 에어드랍입니다. 여기서 스테이킹이 뭐냐?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두면 이자처럼 코인을 더 주는 시스템인데요.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데 지갑으로 코인이 떨어지는 거고, 이 두 가지 다 코인 좀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시점에 매기는 거냐, 아니면 팔았을 때 매기는 거냐, 평가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지금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아직까지도 회색지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시장 혼란이 적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문제,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2%만 내고 끝나면 다행이겠죠. 근데 코인 수익이 기타 소득으로 잡힌다면 건강보험료 계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주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 직장 밑에 피부영자로 등록돼 있으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 자격이 사라져요. 말 그대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가지고 매달 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코인으로 번 기타 소득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공식 지침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종합소득에 기타 소득이 들어가고 분리 과세되는 일부 소득들도 일정 조건에서는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건강보험료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2% 세금보다도 이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코인 얼마 벌었는지 일일이 다 알아낼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국세청은 약 30억을 들여가지고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이 시스템은 현재 거래소에서 받는 자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까지도 전부 다 따라가는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온체인 데이터까지 본다는 뜻인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거래소 안에서만 보던 자료를 이제 개인 지갑 단위까지도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소 쓰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으면 안 잡히겠다, 이런 생각들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2027년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시행 방침을 다시 확인을 했고, 국세청에서도 시스템 구축에 이미 예산을 투입했어요. 다만 초창기 실무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소가 정부에 넘기는 자료가 기본 기준이 되고요. 본인이 따로 자료를 챙겨두지 않는 분들은 불리한 평단가로 세금을 떠안게 될 위험이 크겠죠. 이게 가장 그럴듯한 흐름이고요. 이유가 뭐냐? 현재 정부 입장에서 시행을 또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정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이 진짜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올해 안에 챙기셔야 될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거래소별로 거래 내역을 지금 미리 백업을 해두시고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도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2026년 12월 이 31일 기준으로 코인 시세를 따로 기록을 해두시면은 의제 취득가액 인정받을 때 본인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말 그대로 수백만 원까지도 아낄 수 있는 건데요. 이 지금 2027년부터 코인 수익에 22% 세금이 붙는다? 정해진 사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세금이 아니라 평단가 입증과 건강보험료라는 두 번째 칼날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대비할 시간은 2026년 한 해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마칠게요. 만약에 법인을 활용한다, 그럼 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소 잃고 또 외양간 고쳐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에 못 팔고 또 하락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겠지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정말 신기하게도 이 초심자, 즉 처음 할 때 적당한 수익에 만족을 하고 또 익절을 하게 되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은 내가 팔고 나서 더 상승하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요,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안 팔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쌓이다 보면요, 더 높은 타점을 바라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는 이런 아쉬운 경험이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험치로는 챙겨 놓으실 줄 아셔야겠죠. 내가 매도를 안 하니까 이런 아쉬운 경험이 있었으면은 다음에는 차라리 적당히라도 팔아야겠다, 이렇게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투자 심리만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해서 무리하게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단기 고점에 대해서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적당하게 만족하고 마침표를 찍는 거 하나의 건강한 매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편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일부 비중이라도 팔고 나서 더 상승하는 대로 그냥 기쁘고 또 만족하는 매매 습관에 여유를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그러니까 SEC에서 아주 조용히 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카드 한 장이 미국 월스트리트 100년 역사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의 한가운데에서 리플의 리플 레저가 서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하필 그것도 리플일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정답이 보이실 거고요. 이런 얘기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또 리플 호재 얘기냐? 늘 듣던 얘기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결이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었던 리플 호재는 대부분 리플이 좋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미국 월가가 리플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고, 그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SEC가 이번 주 안에 새로운 규정 한 가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름은 혁신 면제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같은 이 미국 상장 주식들 정해진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규정이 통과된다.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 주식들을 토큰 형태로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을 코인처럼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일일까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00년 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만 거래됐습니다. 근데 이걸 토큰으로 바꾸겠다라는 건요, 그 100년짜리 규칙 한계를 깨버리는 일인 거고, 그래서 블룸버그 측에서도 미국 ETF 분석가들도 다들 이번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다른 채널들에서도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이번 미국 SEC의 새 규정에는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토큰으로 만들어진 주식에는 배당금이나 의결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주식이 아니라 주가만 똑같이 따라가는 그림자 같은 토큰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의결권이 없고 배당이 없다라는 거, 거꾸로 말씀드리면 거래에 걸림돌이 거의 없다는 뜻이겠고,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할 만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주식보다도 더 빠르게, 더 많이 돌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 거래하느냐?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느냐? 바로 그 자리에 리플 레저가 후보로 올라가 있다는 거고, 리플 레저가 이미 미국 국채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굴러본 경험이 있죠. 지난달 기준 리플 레저 위에 올라간 미국 국채 토큰의 가치가 대한민국 돈으로 5,800억을 넘어섰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리플 레저는 검증자 성능 업그레이드까지도 끝마쳤죠. 이 검증자라는 건요, 거래를 처리해주는 컴퓨터들인데 이게 더 빨라지고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끝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국 SEC가 새로운 규정들을 만지는 시점들, 리플 레저가 성능 업그레이드를 마친 시점들,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시점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의 타이밍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번 흐름에서 뉴욕 증권거래소랑 나스닥, 그리고 미국 예탁결제원이라는 곳까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고,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죠. 미국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거래의 뒷정리를 거의 혼자 도맡아 하는 곳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의 안방마님과도 같은 곳이라는 거고, 이 안방마님이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진짜로 판을 바꾸겠다, 이런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은 미국 SEC가 혁신 면제 규정을 정식으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미국의 큰 거래소들이 토큰화된 주식을 실험적으로 상장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때 어떤 블록체인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국제 토큰을 굴려본 경험이 있고 또 성능 업그레이드까지도 끊는 리플 레저가 자연스럽게 후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블록체인을 만들기보다는 이 검증된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만 돼준다면 리플 레저 위에서 처리되는 거래량 자체가 늘어날 거고,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XRP라는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로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리플 레저가 쓰인다고 해가지고 XRP 가격이 그날부터 바로 폭등한다? 이건 아니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또 그 사이에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SEC의 새로운 규정들은 단순한 호재 뉴스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거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인프라 자리에 리플 레저가 가장 앞줄에 서 있다는 거, 이번 이슈의 진짜 핵심이겠죠. 결국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이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진짜로 현실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차례에 토큰으로 바뀌는 자산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끝도 없고요.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운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게 투자 심리들, 욕심들, 적당선에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용기들인데 리플이 너무나도 힘을 못 쓰고 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기다린 시간들을 아까워서 계속해서 목표 타점을 높이고 또 내가 얼마에 매수했다고 해서 그 이상 얼마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목표 타점을 높게 잡다 보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힘들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흔들릴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또 걱정이 된다면은 차라리 적당한 원칙 매매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건강한 장기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한국 돈으로 217조 원을 굴리는 미국의 거대 운용사 한 곳에서 리플에다가 조용히 2,800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건데요. 이 돈들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도 XRP 가격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건지, 이번 영상 다 보고 나시면은 지금 XRP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가자면요. 이번에 리플에 돈을 빌려준 회사 이름은 뉴버거 버먼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거예요. 이 회사가 굴리는 돈이 한국 돈으로 무려 217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쯤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런 곳이 리플에 2,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 안에 있는 리플 프라임이라는 서비스에 투입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된 명확한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2,800억 이 숫자만 보고 와 너무나도 많은 돈이다. 뭐 기관 자금이 또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번 거래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입 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투자랑 차입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뜻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거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줄 거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2,800억 같은 경우는 리플이 받아가지고 끝나는 돈이 아니에요. 리플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어딘가에 빌려줘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XRP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리플은 이 2,800억을 도대체 어디에 다시 빌려줄까요? 바로 리플 프라임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손 투자자들끼리 거래할 때 뒤에서 모든 걸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이 큰 펀드가 코인을 사고 팔 때 돈이 모자라면 빌려주고 코인을 잠깐 맡아주기도 하고요. 거래가 안전하게 끝나도록 정리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미국 월가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리플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리플 프라임이라는 서비스 매출이 1년에 3배씩 늘고 있다는 리플 측이 발표가 나왔어요. 이건 리플의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1년에 3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일반 회사로 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성장 속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송금회사가 아니라 미국 월가의 뒤편을 빠른 속도로 차지하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금융회사로서 변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XRP라는 코인 가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게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그대로 리플 프라임에서 이 큰손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의 담보로 무엇을 잡을까요?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담보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겠는데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릴 때 맡겨두는 보증금과도 같은 거고 즉 XRP가 단순하게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큰 거래에 보증금으로 잠겨있는 자산이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 차이를 잘 느껴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고 파는 코인이랑 누군가의 금고에서 담보로 잠겨있는 코인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담보로 잠긴다라는 거는 시장에 풀린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그런 구조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살 수 있는 XRP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빈센트 반 코드라는 이름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번 발표 직후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2,800억 원 규모의 자금 시설들이 시간이 지나면 28조 원 규모까지 커질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무려 100배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이 외부 전문가의 개인 분석이라는 점, 그리고 이어지는 잠재력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들을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분석들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지금 2,800억으로 시작된 이 대출 시설이 한번 작동되기 시작을 했을 때 시장의 자금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고, 큰손 고객이 늘어나면 시장 자금 수요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운용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금들이 다시 한번 큰손 고객들한테 흘러가면서 XRP랑 RLUSD가 담보로서 잡히는 양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겠죠. 이런 흐름이 한번 돌기 시작을 하면은 절대로 멈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슬슬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겠는데요. 한 번만 깊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XRP는 어떤 코인이었나요? 은행끼리 돈을 빠르게 보낼 때 쓰는 다리오와도 같은 코인이었죠. 근데 이번 발표 이후에 XRP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큰손 투자자들의 거래를 받쳐주는 담보자산인데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송금이라는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위에 담보자산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하나 더 얹어졌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호재 하나가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요. XRP라는 코인의 정체성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겠죠. 아니 그럼 가격은 왜 안 움직이나요? 좋은 뉴스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XRP 차트는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가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지금 인프라가 깔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큰손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들, 그리고 담보로 잡히는 XRP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들, 그 순간이 와야지만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지금은 그 순간이 오기 전 조용한 준비 구간인 거고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리플 프라임의 고객 숫자, 자금 규모에 대한 발표들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들이 하나둘씩 누적되면서 시장이 이거 진짜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가격들은 그때 반응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단기 차트가 절대 아니겠죠. 진짜로 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리플 프라임의 분기별 매출 발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로 어떤 대형 운용사가 비슷한 형태로 시장 자금을 공급하는지, 여기에 대한 뉴스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요. 그게 바로 가격이 움직이기 직전의 신호인 거고, 오늘 내용을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2,800억은 단순한 투자 유치 정도가 아니라 XRP가 담보자산으로 변신하는 시작점이겠고, 지금은 인프라가 깔리는 조용한 구간이고요. 진짜 가격 움직임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잡히기 전까지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대로 XRP가 정말로 미국 월가의 담보자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은 과연 비싼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저렴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의견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내가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겠죠.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심리이기도 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내가 리플을 매수한 가격이 만약에 3,5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반등 상승이 나온다거나 혹은 내가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 가격까지 회복을 만들어주는 경우 일단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 얼마에 했고 얼만큼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 이하로 매도하냐,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스스로가 근데 평균 단가를 낮추지 못하면요, 이미 내가 높은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보다는 너무 높은 가격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구간들, 말 그대로 피말리는 구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약속 한 가지에 본인 재산 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화성에 사람 100만 명이 살기 전까지는 천문학적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인데요. 근데 이게 왜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뉴스일까요? 이 화성과 도지코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각도에서 그 이유들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스페이스X가 미국에서 상장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에 상장 전에 내는 신청서와도 같은 건데요. 근데 이 문서가 평범한 신청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회사의 목표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그 문장이 뭐였느냐?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라는 단 하나의 별에서만 살아왔었고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인류가 공룡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스페이스X는 지금 그냥 로켓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냥 머스크 특유의 큰 그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조건입니다. 스페이스 X 이사회 측에서는 머스크한테 새로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830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 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로 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화성에 사람이 100만 명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100만 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식민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를 못 만들면은 830조 원을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돈을 내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스페이스 X가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1년에 약 15조 원 정도 벌고 있긴 한데요. 화성에 도시를 짓는데 필요한 돈은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 일반인들의 돈을 빌리기로 결정을 한 거고, 그게 바로 상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상장하기 3달 전 올해 2월달 머스크가 갑자기 자기 회사 2개를 스페이스 X에 합쳐버렸습니다. 한 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XAI라는 회사고요. 또 다른 한 개는 우리가 트위터로 알고 있던 소셜미디어 X입니다. 로켓 회사에 인공지능 회사랑 소셜미디어를 붙인 건데 처음 봤을 때 다들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회사들을 한 지붕 아래 모은 거냐, 뭐 이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번 상장 신청서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화성에다가 도시를 만들려면은 로켓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황량한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연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직접 가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로봇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화성과 지구는 신호를 주고받는데 시간 자체가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서 화성 로봇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로봇 안에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머스크가 XAI를 합친 이유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제 머스크의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로켓은 사람과 물자를 화성으로 보내는 데 쓰여요. 인공지능은 화성 현지에서 로봇들을 움직이고, 소셜미디어, 위성인터넷은 화성과 지구를 연결하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화성에 사람이 100만 명이 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돈으로 거래를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질문입니다.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화성에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없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 당연히 없죠. 화성에 미국 연준 지점을 세울까요? 없습니다. 한국은행 화성 지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국가도 화성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화성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겠죠. 바로 그 어떤 나라도 통제하지 못하는 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스페이스 X의 신청서랑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 종합해가지고 보시면요.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머스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진지하게 밀어본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언급한 유일한 코인이 도지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번 거래하는데 평균 10분 정도가 걸리고 수수료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도지코인은 평균 1분 안에 처리가 되고 수수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커피 한 잔 사 마실 때 쓰기에는 도지코인이 훨씬 더 적합한 구조라는 뜻인 건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도지코인을 쓰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신청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성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스페이스 X는 이번 신청서에서 자기들이 노리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경 9천조 원 수준인데요. 경 단위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원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5만 6천 배쯤 되는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로켓이나 위성통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합쳐도 2,70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거의 전부 약 3경 6천조 원이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스페이스 X는 이제 더 이상 로켓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주에다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회사로서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건데, 실제로 신청서에서는 2028년부터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 이런 계획들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우주에 떠있는 인공지능 위성들이 서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성 A가 위성 B한테 데이터를 산다거나 연산 능력을 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거래에서 어떤 결제 수단이 필요할까요? 은행을 거치는 달러는 너무 느리고요.
거래 한 번당 수수료가 비싼 비트코인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머스크가 그동안 도지코인을 두고 했던 발언들, 그리고 X 플랫폼에서 도지 결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 전부 다 모아봤을 때 이 큰 그림 안에 도지코인이 들어갈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것까지 합리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머스크는 이제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도지코인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장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시장을 흔드는 발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증권당국에서 엄격하게 감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가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 트윗을 올리는 빈도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거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도지코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더 큰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트윗으로서 띄우던 도지코인은 단기 펌핑과 단기 덤핑을 반복해 왔었죠. 근데 이제 머스크의 입이 막히는 대신에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도지코인을 떠받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가벼운 호재 한 번보다요, 또 무거운 실체 하나하나가 훨씬 더 오래 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스페이스X의 상장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전 세계 언론에 머스크의 화성 계획이 다시 한번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머스크랑 결제, 머스크랑 우주 경제라는 키워드가 묶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노출될 겁니다. 도지코인이 직접적으로 호명되진 않더라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머스크가 가장 자주 언급한 코인이 도지였다, 이 기억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상장 로드쇼가 진행되는 동안에 도지코인에 한 차례 관심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고, 다만 상장 직후 일주일 정도는 오히려 조정 하락세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금들이 스페이스X 주식으로 한꺼번에 쏠리게 되면서 다른 자산에서 돈이 빠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대형 상장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구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점 명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트리거는 그 이후에 오게 될 텐데요. X 플랫폼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발표가 나오는 순간, 지금 시장은 처음으로 도지를 밈코인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서 인식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8년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발사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요, 도지코인을 우주 경제의 결제 수단으로 보는 관점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이런 보장은 없겠지만요. 이 미국의 항공우주국 자문위원 중에서는 머스크의 화성 계획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실제로 어떤 전문가는 머스크의 화성 일정을 두고 캠핑 장비도 사지 않았고, 또 차도 폭발한 상태에서 다음 주말 캠핑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까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화성 도시 건설 자체가 정말로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 재산 830조 원을 화성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성 경제의 가장 안쪽 자리에 도지코인이 놓일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서 위에서 그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도지코인 홀더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데요. 도지코인은 더 이상 일론 머스크의 농담이 아니죠. 지난 2월달 인공지능 회사가 로켓 회사 안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요, 이 본인 재산 거의 전부를 화성 도시 건설이라는 조건에 걸었고, 그 화성에서는 어떤 국가도 통제하지 않는 화폐가 필요하겠습니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언급한 유일한 코인은 도지코인이었고요. 스페이스X의 상장은 그 인프라를 짓는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입이 막히는 그 순간부터 도지코인은 가벼운 트윗이 아니라 이 무거운 실체를 떠받쳐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남으셨을 건데요. 그럼 도지코인은 지금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일정에 맞춰가지고 도지 차트가 어떤 구간을 거쳐갈 가능성이 높은지 단기랑 중기 관점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의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잘 팔고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요, 간혹 매도를 놓친다거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알트는 알트코인답게 이 비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 타점은 매수해놓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고민을 해놓고 매수와 동시에 걸어놓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쉼 안 내고 수익 볼 수 있는 좋은 타점에 대해서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지만요, 시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간적인 하락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시고요,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한 구간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설사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물타기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비중 매수 통해서 빠져나오고, 또 나머지 비중들로 이렇게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국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대응을 잘하냐, 여기에 대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